이번 경기도 아마 아스날전과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고 리버풀은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아스날이 볼을 많이 점유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볼 점유율이 더 높았어요. 아스날 홈이었는데 볼 점유율이 토트넘이 53%였죠. 심지어 전반전에는 6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는 어떻게든 아스날의 압박 혹은 뭐 리버풀의 압박, 강한 압박을 받아도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스날이 압박을 하는데 토트넘이 볼을 돌리다가 뺏기는 장면들이 지난 경기 많이 나왔죠. 근데 아마 이번 경기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리버풀이 위험한 건 뭐냐면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포로와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운데서 이제 볼을 점유하잖아요. 근데 리버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라, 누네스, 디아스 그리고 뒤에 있는 미드필더 3명 요 6명의 선수가 섣불리 앞으로 올라가서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아요. 클롭 감독이 뭐 헤비메탈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되게 침착하게 압박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가 아스날전보다 토트넘이 볼 점유율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볼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경기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다가 결국에는 공격을 전개하려면 리버풀이 만들고 있는 요 라인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이제 누가 승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결국엔 탈압박을 할 수 있느냐 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리버풀이 중앙에서 정말 촘촘한 라인을 형성하는데 이 라인을 끌어올려서 막 전방에서 강력하게 압박하진 않아요. 약간 기다립니다. 이 안쪽으로 상대팀이 패스를 뿌려주길 기대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안쪽 공간에서 압박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여기서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볼을 돌리다가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여전히 리버풀이 나오지 않고 계속 이제 좁은 간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라인 안쪽으로 어쩔 수 없이 패스를 집어넣어요. 이때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리버풀의 압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선수들이 패스를 받는 선수를 둘러싸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아요. 볼을 빼앗는 순간 앞쪽에서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누구냐? 디아스, 누네스, 살라죠. 리버풀의 압박을 보면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숏 카운터라고 좀 표현을 할 때가 많거든요. 카운터를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가져가는 짧은 역습을 추구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도기, 포로 이런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토트넘이 가운데 공간에서 볼을 주고받으려고 할 텐데 여기서 리버풀에게 볼을 뺏기는 순간 디아스, 누네스, 살라가 뜁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맥알리스터가 패스를 뿌려주겠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 있는 누네스, 살라, 디아스의 스피드를 토트넘이 역습을 당할 때 빨리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볼을 소유하자마자 전방으로 살라, 누네스, 디아스 다 뜁니다. 이 장면에서는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당연히 살라가 뛰어들어가는 타이밍과 스피드가 워낙에 좋은 선수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살라에게 완벽하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살라가 볼을 받는데 살라가 여기서 또 이타적이잖아요. 그래서 누네스에게 패스. 이 장면도 누네스와 디아스가 계속 쇄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누네스가 살라의 패스를 받아서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건 이제 낮은 라인부터 올라오는 장면인데 누네스가 먼저 볼을 받아요. 그리고 이때 디아스가 뜁니다. 그리고 디아스에게 누네스가 적절하게 패스를 뿌려주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살라가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디아스가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리버풀은 디아스만 달려나가는 게 아니죠. 살라와 누네스도 반대편에서 열심히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가 본인이 드리블을 하면서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디아스에게 쏠리니까 뛰어나가는 누네스나 살라에게 패스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특히나 이 장면에서는 누네스의 스피드를 상대팀 선수들이 못 따라가니까 누네스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누네스가 최근에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연계 플레이도 뭔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디아스가 패스를 넣어줬을 때 누네스가 반대편에 들어오는 살라를 보고 뒷발로 감각적인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니까
상대 수비가 살라를 막다가 반칙을 해서 페널티킥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토트넘도 반더벤, 로메로, 우도기, 특히나 우도기와 반더벤이 추가가 되면서 수비 뒷공간에 대한 커버 능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하지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살라, 누네스, 디아스의 스피드와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의 패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라인을 올릴 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아놀드가 선발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아놀드는 오른쪽에 나오겠죠? 지금은 조고메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놀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만약에 이 중앙 지역에 아놀드가 위치한다면 아놀드의 패스가 뛰어나가는 디아스, 누네스, 살라에게 예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놀드가 나오느냐 아니면 조고메스가 나오느냐, 이 차이가 또 리버풀의 역습이 퀄리티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 포인트도 지금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압박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 토트넘에서는 메디슨과 손흥민입니다. 이 두 선수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요. 메디슨이 당연히 우도기, 포로, 사르, 비수마, 로메로, 반더벤, 후방 빌드업에 참여하는 이 많은 선수들 중에 독보적으로 탈압박을 잘하죠. 그런데 리버풀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약간 부족한 팀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메갈리스터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엔도를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엔도가 아직까지 리버풀에 적응을 못해서 주전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아마 메디슨의 상대는 기본적으로는 소보슬라이입니다. 소보슬라이인데 소보슬라이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한 칸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커티스 존스도 압박을 위해서 꽤나 올라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보슬라이가 메디슨을 압박하다가 지난 경기에서 라이스가 메디슨을 압박하는 것처럼 메갈리스터가 압박할 수도 있고, 요즘에 리버풀이 오른쪽 풀백을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3백을 만드니까 이때 조고메즈가 메디슨을 마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이렇게 3백이 만들어지면서 조고메즈가 메디슨을 압박할 때 이때 메디슨이 탈압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고메스가 승리해서 메디슨의 볼을 빼앗아 낼 수 있느냐, 여기서 아마 리버풀의 압박과 토트넘의 탈압박이 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메디슨마저 막힌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선수가 누구냐? 당연히 손흥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뭐 내려와서 손흥민 선수가 마치 케인처럼 버텨준다거나 아니면 뭐 메시 같은 선수들처럼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뭐 탈압박을 해서 혼자 볼을 끌고 올라간다거나 이런 유형이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는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 뒷공간으로 계속 침투를 시도합니다. 침투를 시도하면요, 아무리 반다이크가 있는 리버풀의 수비 라인일지라도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니까 혹시나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 한 방, 이게 들어가면 순식간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만들어낸 득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수비 라인도 아마 손흥민의 위협적인 공간 침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계속 침투를 시도하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죠.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아스날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고 탈압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아스날이 전방에서 분명히 압박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을 치죠. 뒷걸음질을 치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스날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면 후방 지역에서 아스날의 압박을 무리하게 견딜 필요가 없죠. 그냥 요 앞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요 벌어진 공간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연계 플레이가 최근에 되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요 한 번의 장면이 토트넘이 거의 전반전 중후반 내내 탈압박을 했었던 유일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탈압박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리버풀도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텐데 손흥민이 계속 공간 침투를 하면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수도 있지만 메디슨이 이 공간으로 약간 올라가서 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이 지금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세요. 리버풀이 수비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 앞에 메갈리스터가 있죠. 그리고 리버풀이 역습을 당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때 메갈리스터가 수비력이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팀 공격수의 드리블을 막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여기서 이제 끊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끊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공격수가 그대로 올라가면서 역습이 되죠. 애초에 메갈리스터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리버풀이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이 계속 침투를 해주면서 리버풀의 라인을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이때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서 메디슨이나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아마 토트넘은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될 거고 한 가지 리버풀의 최근에 강점이 있습니다. 살라의 폼이 너무나도 좋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거든요.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포로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볼을 뺏겼을 때 측면 공간이 순간적으로 상대팀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리버풀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냐? 볼을 빼앗았을 때요. 살라가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일단.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점유하다가 살라 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살라가 볼을 받겠죠. 볼을 받는데 살라가 정말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살라가 한 2시즌 전부터 정말 축구 도사가 돼서 득점만 하지 않아요. 플레이메이킹을 진짜 잘하거든요. 살라가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우도기가 끌려 나온다거나 아니면 반더벤이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살라가 여기서 돌파를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아요.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때 누네스나 디아스가 침투에 들어가죠.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줘요. 근데 이 공격 패턴이 되게 위협적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리버풀이 볼을 소유했을 때 일단 살라한테 주거든요. 그리고 살라가 측면 지역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아요. 그런데 당연히 살라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다 보니까 살라가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선수들이 살라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수비 라인 안쪽에서는 리버풀의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때 살라가 경기장을 지금 넓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넓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디아스의 움직임을 봤어요. 그래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의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디아스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아마 리버풀은 이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토트넘의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살라와 디아스가 측면 공간을 계속 공략을 할 텐데 그때 디아스도 마찬가지지만 살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매우 위협적일 거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살라가 반대편을 보면서 패스를 찔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디아스잖아요. 근데 이때 디아스를 막아야 되는 선수가 포로겠죠. 근데 포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가 최근에 1대1 수비가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포로가 어떤 걸 못하냐면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놓쳐서 패스가 들어갈 때 포로가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선수를 못 막아서 실점하는 그런 장면들이 토트넘의 실점 장면에서 꽤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이제 수비 능력도 다시금 시험 무대에 오르는 경기가 아마 이번 경기가 될 것 같다. 토트넘과 리버풀이 지금 패배가 없는 팀들이잖아요. 리버풀은 6경기에서 5승 1무, 토트넘은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상승세에 있는 두 팀이니까 이번 주에 있는 모든 경기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